자, 사실 오늘은 이제 게임 포럼 준비위원회 차원의 행사인데 게임 포럼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이제 킥오프 성격의 행사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행사는 준비위원회 명칭으로 하게 되고 게임 포럼은 9월경에 7, 8월 준비를 좀 더 해서 9월경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 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방향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게임의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저는 그 게임 포럼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뭐 제 인사말은 뭐 사회를 보면서 인사말까지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인사말보다는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20대, 21대 국회 대한민국 게임 포럼 주요 활동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게임 포럼을 왜 만들게 됐냐? 2017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처음에 결성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는 정말로 그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주 컸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됐고 누그러졌죠. 그때는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규제들도 있었고 뭐 그 규제들도 일부 좀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게임 포럼은 가장 크게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극복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로 규제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규제 해결에 규제 개선에 가장 큰 지름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주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연구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지금 이제 3대째 국회를 내려오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좀 스스로도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예. 벌써 제가 초선 2년차째 만들었던 게임 포럼 제가 3선 의원이 돼서 세 번째 구성을 하는 거니까 나름 감회가 새롭고요. 지금 게임은 또 워낙에 또 IT 기술이나 AI 등장, 메타버스 등장 등 기술 환경, 게임을 둘러싼 기술 환경이 급변하면서 게임도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게임 포럼은 부정적 인식 극복뿐만 아니라 그건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냈다고 보고 정말로 게임 산업이 가장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로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응원할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좀 제 인사 말씀 겸 경과 보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네,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그 제가 이제 초선 때 여가위에서 그 셧다운제 폐지하자고 했을 때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10시 이후에 청소년들 PC방 가게 하면 우범지대 비행 청소년들 우범지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PC방에서 밤샜던 사람이 그 청소년이 바로 접니다. 제가 매일 밤새 스타와 디아블로 저는 그 세대인데요. 많이 했는데 뭐 전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PC방이 이제 워낙 이 문화 공간으로 다시 더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정말 좀 이런 세대 간의 간극을 좀 메우는데도 게임이 매우 유의미하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게임이 단순히 오락을 벗어나서 요즘에는 치료와 교육까지도 영역을 넓혔기 때문에 사실 뭐 게임 속에 있던 좀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삼국지나 대항해 시대 하면서 더 많은 캐릭터들을 저는 이해하고 삼국지에 대한 역사도 이해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의 순기능도 보다 더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더 검토해 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포럼이 더 그 역할을 증대하는데 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 우리 김성애 의원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이준석 대표님 요 자리 앞에 있습니다. 자, 잠시만 계시고 우리 김성애 의원님 먼저 인사하시고 분위기 좀 파악하신 다음에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제가 처음 게임 했을 때는 애플2에다가 카세트 테이프 걸어서 했던 게임 얘기까지 가면 너무 오래일 것 같고 중학교 다닐 때 울티마3 하면서 단어장 만들어서 영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월크래프트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거 월드 오브 월크래프트 할 때는 제가 PC방을 운영하던 데라 우범지대
라고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월크래프트 레벨 85까지 하다가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시간이 없어갖고 그 뒤로는 접었네요. 요즘 뭐 이제 간단하게 피파 모바일 정도를 즐기고 있다. 이게 EA에서 넥슨으로 넘어간다부터 잘 안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넥슨이 잘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너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안 따르고 있습니다. 소위 가차라고 하죠. 확률형을 있는 대로 집어넣어서 동일한 출발 선상에서 게임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환경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롤도 그렇고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고 월드 오브 월크래프트도 그렇고 자기가 들인 공과 시간으로서 그리고 기술로서 그 게임 안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돈을 얼마나 들여서 그 높은 확률을 뚫고 낮은 확률을 뚫고 좋은 아이템을 얻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성취를 결정하게 만드는 결국 그래서 아주 그 소수의 고액 쓰는 사람들을 위주로 게임을 돌리고 있는 문화가 깨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게임사는 아무리 발전해도 글로벌로 못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게임을 질병화 자꾸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게임이 질병이 아니고요. 게임 내에 있는 게임에 내에 넣어서는 안 되는 도박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도박 중독을 만들고 있는 게 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하던 시절에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문체부의 게임 담당 과장이 MMORPG가 뭔지도 모르는 분을 붙들고 얘기를 하려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던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문체는 아닙니다만 의정활동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특히 확률형으로 도박판을 만들고 있는 시장만큼은 제대로 바로 잡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훌륭한 게임 콘텐츠가 글로벌로 갈 수 있도록 게임의 밸런스를 조정할 시간에 도박 확률의 밸런스를 조정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들의 자괴감을 없앨 수 있도록 제가 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애 의원님 게임도 워낙에 다양한 게임도 섭렵을 하시고 또 PC방까지 또 운영을 해보신 예, 대단하십니다. 예, 감사드리고 예, 우리 이준석 의원님 인사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저도 뭐 게임한 이력들 얘기하자면은 뭐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도 40대 넘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즐겼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게임으로 맞아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인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마지막 게임의 수준인 75년생 입장에서는 삼국지 게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게임이라는 것도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진화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예전에 군복무도 병특을 하면서 넥슨 계열사에 있었다 보니까 게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산업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금 모델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던 나라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 김성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른 일부의 부작용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산업 전체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사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보이는 화려한 클라이언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에 역시 선도했던 거는 벌써 한 20년 넘었죠. 한 25년 전에 김성애 의원님 PC방 하셨다고 하는 그 시기쯤에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했던 메타버스라는 것이 사실 리니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런 것들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뭐 세대가 변하면서 이 게임에 대한 인식은 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평균 연령 34세인 동탄 이신 도시에서는 자식이 게임하는 것 갖고 그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어릴 때 자신이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쩌면 지금의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세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낭비라든지 이런 좀 과격한 단어로 표현되는 그런 문화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동탄에 이사하면서 제가 방 3개짜리 아파트 또 얻으면서 방 하나 정도는 게이밍룸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정활동 속에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풀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기면서 또 산업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위성권 의원님 뭐 다리를 다쳤는데 예, 그 부상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위성권 예. 의원님. 예. 그 훌륭한 조승래 대표님 따라서
게임 이제 포럼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게임은 저에게는 아주 먼 일인데 사실은 뭐 저희 세대들은 동타는 34세라고 하는데 저희는 평균 연령이 47세여서 좀 먼 동네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소년이나 뭐 30대는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해서 좀 알고 좀 이제 게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 게임을 이제 가지고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위원회 차원의 가입 의사를 밝히신 분은 여기 참석하신 저를 포함해 5명의 의원 외에 뭐 박상혁 의원, 장철민 의원, 강유정 의원인데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여기 이제 경과에도 써 있습니다만 그때는 각 정당 국민의당까지 3개 정당이 있었거든요. 그때 3개 정당의 분들이 다 골고루 참여해서 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7월, 8월 2달간 또 영입 작업을 또 열심히 또 해서 다양한 국회 안에 있는 모든 정파들이 다 정당들이 참여해서 게임당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이 인사 말씀 이렇게 마치고 자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점 촬영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발제자 그 패널 분들도 좀 뒤로 좀 이렇게 오시죠. 예, 예, 예. 예,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현재 게임 산업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신기술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남걸 본부장께서 한국 게임 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 신기술본부장 김남걸입니다. 예, 그럼 죄송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현황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2024년 국회 게임 정책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한국 게임 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우선 게임 산업의 각종 통계치를 기반으로 한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게임 정책 환경 변화,
그리고 여가 문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 확산 관점의 게임 산업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의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산업의 시장 규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모바일 게임과 PC 온라인 게임의 성장에 힘입어서 2022년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가 연도별 최근 10년 동안의 게임 산업의 규모의 증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10조 원이 약간 모자랐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22.2조 원이니까 엄청나게 급격한 속도로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게임 산업의 전체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한 게 2015년도였고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1년도에 2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21년도에 다른 산업은 다 성장률이 둔화가 됐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 산업이 많은데 비해서 우리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그 동기간 동안에 2020년도에는 21.3%, 2021년도에는 11.2% 등 엄청난 큰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만 놓고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상황이 오면서 게임 산업의 성장률이 2022년도 한 해만 보면 전년도 대비 성장률이 둔화가 됐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게다가 저희가 조금 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대비 10.9%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게임 산업이 그동안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발전해 오면서 게임 산업이 성장을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계속 플러스로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는데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아케이드 게임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때 한 해 마이너스 30% 역성장을 한 사례가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바다 이야기와 관련된 그때 사태 있었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해왔는데 2023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점점 정체되거나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저희 콘텐츠진흥원 혹은 뭐 문체부 아니면 업계 모두 다 좀 공통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왔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에서 봤을 때 게임은 15%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게임보다 더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방송, 출판입니다. 그런데 뭐 방송과 출판과 게임 이 세 가지 1, 2, 3등을 놓고 봤을 때 게임 산업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만간 몇 년 내로 게임 산업이 콘텐츠 산업에서 시장 규모로 1위에 등극할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우리가 통상 게임 산업이라고 하지만 게임 산업 안에 각종 장르, 플랫폼 기준으로 또 세부 산업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게임, 그리고 PC 온라인 게임, 아케이드 게임, 그리고 이제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나 이런 가정용 비디오 게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더 작게는 뭐 보드 게임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과거 10년 동안에 산업 전체 규모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플랫폼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주황색 선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고요. 파란색이 PC 온라인 게임입니다. 2013년도를 보시면 2.3조 원 규모였던 모바일 게임이 2017년도에 PC 온라인 게임을 추월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기준으로 모바일 게임만 13.1조 원 시장으로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체 비중에서 모바일 게임이 현재 58.8%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 게임은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PC 게임 같은 경우는 2013년도 5.5조 원 시장에서 2021년도 5.8조 원 시장이니까 상대적으로 모바일 게임에 비해서 큰 성장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그래프의 가장 하단에 있어서 수치가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2013년도에 940억 원 정도 되는 시장의 콘솔 게임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전체 게임 시장의 5.1%까지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하였고요. 시장 규모로는 1조 1천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주는 시사점이 어떤 것일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게임 기업들이 과거 10년 동안 혹은 그 전 과거 10년 동안 세계 시장, 세계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특히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에 과거에는 그게 이제 PC 온라인, 2000년대 초반에는 PC 온라인 게임이었을 거고요. 2010년도 이후에는 모바일 게임이었을 텐데 이렇게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발굴을 하고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세계 시장을 리드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게임 산업 전체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정부의 지원 정책 같은 경우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성장 동력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2011년도에 정부의 모바일 게임 지원 사업이 신규로 50억이 최초로 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바일 게임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게 2011년도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모바일 게임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정부의 마중물도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이런 지속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자평을 해봅니다. 다음 수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콘텐츠 산업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입니다. 콘텐츠 수출 1억 달러가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이 1.8억 달러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으니까 콘텐츠 산업이 다른 제조업들 다른 연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게임입니다.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K-팝이라든지 콘텐츠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장르들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 전체에서 방송, 광고, 캐릭터, 영화, 음악 모든 걸 다 포함해도 게임 산업의 수출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게임 산업 수출액은 약 90억 달러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작년이죠. 작년 6월 달 게임 산업은 전기차,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투명 OLED와 함께 대한민국의 30대 수출 유망 품목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자리 보겠습니다. 게임 산업 일자리를 볼 때 일단 종사자 수와 업체 수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그래프가 게임 제작 및 배급사, 흔히 말하면 이제 개발사, 게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에 있는 푸른색 그래프가 PC방이랑 아케이드 게임장, 일반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2년도까지 통계를 봤는데 게임 개발사와 2014년도 같은 경우는 PC방 아케이드 게임장의 수가 조금 높았었는데 이 비중이 좀 들쑥날쑥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게임 업계에 현재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22년도 기준으로 8만 4천 명 수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8만 명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중요한데 게임 개발사, 배급사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에 PC방 아케이드 게임장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업체 수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22년도 기준으로 전체 전국에 약 만여 개 게임 업체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게임 제작 및 배급사가 1287개사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 제작과 배급 업체 수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PC방 아케이드 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주요 통계가 우리 국민들의 게임 이용률입니다. 작년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게임 이용률이 62.9%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년인 2022년도 대비해서 약 11%포인트 급락한 수치인데요. 최근 10년 조사에서 가장 낮은 통계가 지금 현재 잡혔습니다. 엔데믹 이후에 야외 활동이 또 증가하고 뭐 유튜브라든지 슈퍼 콘텐츠라든지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콘텐츠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게임의 이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게임 이용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큰 위협 요인입니다. 과거에 게임 산업이 모바일 게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쭉쭉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성 유저 그리고 고령층, 장년층이 게임 산업, 게임 유저로 유입되면서 게임 산업 전체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 산업이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게임 산업의 핵심 고객들이 게임을 떠나서 다른 콘텐츠 쪽으로 간다는 부분은 분명히 게임 산업에서 전반적으로는 큰 위협 요인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게임 자체가 재미있어야 됩니다. 게임 자체의 게임성이 뛰어나야 재밌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정책 환경 변화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뭐 가장 큰 이슈일 텐데요. 첫 번째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 관련된 이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개정 시행되는 게임법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개정 사항인데요. 게임에서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가 가능한 혹은 무상으로 획득했더라도 유상으로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 유저들은 뽑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더 고급적인 표현으로 랜덤박스라고 저희 부르는 이 랜덤박스의 출현 확률을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백분율 등 알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개정된 게임법의 골자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게임사와 게임업계와 게임 유저 간에 정말 오래된 분쟁이었습니다. 이 분쟁이 근본 게임법 개정으로 현재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게임 정책 쪽에서 큰 전환점이 생긴 점이라고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된 질병 코드를 등록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 다음에 발표하실 조문석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 코드로 등록한 게임 이용 장애를 한국의 질병 불능 코드에다 등록을 그대로 할 것인가 따라서 할 것인가 관련해서 뭐 관련 부처라든지 산업계, 의료계 의견이 지금 현재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업계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게임 이용 장애가 만약에 한국의 질병 코드로 등록이 되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리고 편견이 확산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임은 지난 2021년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예술의 범주 안에 게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법적으로도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도 예술의 범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술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문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뭐 사진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OST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게임 문화 가족 캠프, 아니면 e스포츠, 뭐 여러 가지 게임 문화 혹은 여가로서의 게임의 가치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임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능성 게임 제작과도 관련된 각종 시도들도 있었고, 정부도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미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성 게임, 아니면 뭐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용 기능성 게임, 아니면 실버 세대를 위한 뭐 치매 예방 기능성 게임, 여러 가지 기능성 게임들을 제작 보급해서 게임의 순기능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게임 산업이 현재 위기라는 상황, 그리고 특정 장르 모바일과 PC가 되겠죠. 모바일 게임에 편중된 게임 산업의 현재 구조,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재 대한민국이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가져갈 것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과거 모바일 게임을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찾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 관련해서 지난 5월 달에 정부가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의 5개년도 종합계획이고요. 이 종합계획에 총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2대 중점 추진 과제 중에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가 바로 콘솔 게임 생태계 집중 조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콘솔 게임에서 찾아보겠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콘솔 게임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현재 게임 산업 환경에서 콘솔 게임을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콘솔 게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작년부터 정부에서 콘솔 게임과 관련된 제작 지원, 그리고 해외 수출 지원, 유통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원 정책 이슈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현재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 영역에서 인공지능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게임을 제작할 때 제작 비용을 줄이고 제작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생산성 향상 위주로 현재 많이 인공지능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게임 내에 NPC라고 하는 이렇게 보면 이제 컴퓨터가 움직이는 그 게임 내 캐릭터에 인공지능이 도입돼서 실제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할 때 더욱더 사실감이, 더 현실감 있는 이런 유저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게임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저희가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상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응용기술 R&D까지도 더욱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IP 이슈가 있습니다. IP 중요성은 최근에 특히나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IP를 활용한 게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저희가 펼치고 있는데요. 기존에 보유한 IP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 후속 개발하는 게임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은 저희가 경험치로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보시면 넷마블과 넥슨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게임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 소설이 기존의 웹툰으로 제작이 돼서 큰 인기를 끌었죠. 이것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고 게임으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2024년 5월,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출시했는데 출시 하루 만에 500만 명 유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중국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기존의 PC 온라인 게임이었던 던전 앤 파이터라는 이 PC 게임을 모바일화시켰던 여기 성공적인 IP를 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에 적용해서 게임을 출시했더니만 출시하자마자 중국 모바일 게임 바로 1등 등록했고요. 오픈한 첫 주의 매출이 1,900억이 넘을 것으로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 수출 다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녹색 그래프가 수출 2022년도의 수출의 비중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당연히 가장 좌측에 있는 중국 수출 그래프가 가장 높게 나와 있는데 중국 시장이 대한민국 게임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죠. 2022년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30.1%가 중국 시장에서 발생했고요. 홍콩이나 대만까지 묶어서 중화권까지 확대시킨다고 하면 44.8%까지 올라갑니다. 즉 약 45%가 중화권에서 이 수출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중국 하면 이제 꼭 같이 따라붙는 게 판호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허가인데 이 판호 발급의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국
한 국가 특정 국가 수출 편중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중동 뭐 이런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 연말까지는 25개, 2027년도까지는 저희가 50개까지 저희 해외 지사를 설립을 해서 해외 지사는 콘전원 해외 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기업, 대한민국 게임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공공 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사를 통해서 게임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콘텐츠 산업, 게임 산업 핵심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우수한 인재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게임 산업에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게임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게임 기업의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경기도 판교 게임 개발의 메카라고 쓰는 경기도 판교에 게임 인재원 캠퍼스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인재원은 2년 과정이고요. 총 8학기 주 5일 전일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타 공공기관 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와는 달리 저희는 정규 학교와 같이 전일제 2년짜리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교육을 가르치는 강사 같은 경우는 판교에 있는 여러 게임 기업들의 현재 실무에서 개발 팀장급 이상을 뛰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 인재원에 와서 게임 기업들이 스스로 자사가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게임 기업과 그리고 정부의 인력 양성과 관련된 상생 협력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게임 인재원을 16개 지역에 있는 지역 거점 기관과 연계해서 지역에서도 지역 게임 개발사들이 실제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방식으로 인재 양성을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산업진흥 정책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새로운 게임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수출의 1등 공신인 게임 기업들에게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남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별도로 정리는 안 하겠고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좀 늘어지고 있어서 다음으로 조문석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게임 이용 장애 관련 국내 주요 쟁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WHO의 세계보건기구 ICT-11에 게임 이용 장애 코드가 등록된 이 배경과 향후에 이 배경과 과연 이 게임 이용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이 등록 이후에 산업과 사회와 각종 여러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쟁점, 그다음에 이 코드가 갖고 있는 그 한계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은 이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코드가 등록된 배경과 그리고 이 산업계의 우려,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이 게임 이용 장애 코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나 또 접근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이용 장애는 2019년 5월에 WHO의 국제 질병 분류 개정판 ICD-11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디지털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임 행동으로 통제력의 상실이나 현저성, 그러니까 게임에 과도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든지 혹은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확대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나타나고 각종 이제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장 등에서
중요한 기능적 손상,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게임이용 장애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요 진단 기준을 보면 그 앞서 나온 정의를 토대로 해서 통제력 상실과 게임에 대한 우선순위,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 손상, 요 세 가지가 12개월 이상 모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불안 장애라든가 뭐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혹은 다른 이제 물질 중독이나 장애 증상과는 증상으로는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WHO의 ICD-11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게임 장애 코드 등록을 좀 히스토리를 따져 올라가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2013년 이후에 이제 잠시 논란이 되었던 이 4대 중독법의 맥락에서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신희지원 의원께서 이제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신의학계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대표 발의자로서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이제 4대 중독 물질에 포함을 시켜서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률안 검토 자료를 보면은 일단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이게 이제 어떻게 추산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5조 4천억에 달한다. 각종 범죄,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게 되면 뭐 우울증이나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뭐 몇 가지 대표 연구 근거 자료로 인용을 하면서 이 법률안을 발의를 하시게 됐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게 이제 게임이 진짜 뭐 마약, 도박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중독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현상이냐. 그다음에 법률안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 법안이 실제로 발효됐을 때 외국 게임 업계는 사실 그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고 국내 게임 업계만 이제 실질적인 규제를 받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좀 게임 업계에서 우려했던 것이 게임에 대한 낙인 효과나 또 산업의 위축,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예산 등의 사회 경제적 비용 등을 우려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뒤이어서 이제 같이 그 발의가 됐던 법률이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 이 게임 중독법이 이제 이 법안이 이제 성립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게임을 이제 배포하기 전에 중독 유발 지수를 측정해야 되고 또 최대 매출의 5% 혹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불리거나 부담금을 그런 징수하는 등의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국회 종료 이후에 2016년에 자동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요 미국에서도 이 정신의학회에서 인터넷 게임 장애를 이제 정신행동 장애라고 지정을 했는데 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치료적 목적이나 진단 목적으로 등록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연구 목적으로 이 코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8월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유사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공중보건 함의회의라는 거를 도쿄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 회의에 한 16분 정도의 이제 정신의학계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이 안에는 또 한국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2차 회의는 이제 서울에서 한국중독정신의학회하고 가톨릭 관동대가 이제 협조를 해서 서울에서 열렸고요. 또 총 4차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이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이 등재될 것이다라는 게 예고가 됐고요. 그러니까 발표가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병 코드화 등재가 1년 유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19년 1월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공동 방문단이 WHO에 방문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년에 있었던 이 공중보건 함의라는 그 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면은 중간에 이제 세 가지 주요 결론이 제시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장애 범위와 현상과 유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합의된 정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식 격차의 해소, 그다음에 예방 치료 정책, 전략 및 개입을 위한 국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 리서치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CT-11 필드 테스트를 위한 표준화된 그 설문지를 개발하자. 이 세 가지가 주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합의된 정의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현상으로 관찰되니까 질병 코드로 등록을 해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설문지나 진단 기준들을 만들어야겠다가 이제 이 당시에 그 주요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이런 맥락에서 이 ICT-11의 게임이용 장애가 등록된 것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인터넷 이용이나 게임 이용이 많이 확산되면서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찰되는 그 부정적인 현상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게임이 과연 이제 어떤 부정적 행동의 근본적 원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셧다운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또 4대 중독법 입법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CT-11 등록 전에 그 4대 중독법 추진을 강하게 지지했던 중독정신의학회가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인터넷 보급과 맞물려서 이 게임 이용이 청소년 및 청년들의 또 새로운 문화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합리적인 규제와 질병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이제 ICT 그 세계 보건기구의 게임 죄송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그 질병 코드에 등록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우리나라 질병 코드에 등록이 돼 왔는데, 아마 이 질병 코드 등록 등재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됐던 적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회단체와 게임 산업계 간에 또 전문가 그룹 간에 견해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정부 부처 간에도 전혀 지금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 산업계는 당연히 우려를 하고 있겠죠. 이게 중독법 관련된 이슈가 제기됐을 때부터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이 낙인 효과로 인해서 게임 산업에 이제 간접적인 그 부정적 효과들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아는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도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교회를 갔는데 본인이 이렇게 게임 산업에 종사하고 게임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좀 약간 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다는 것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게임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낙인 효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매출 감소나 이런 부분들도 보다도 낙인 효과를 가장 우려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우려는 이 게임 장애 코드가 만일에 등록이 되면은 셧다운제나 4대 중독법과 유사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틀림없이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를 들면 중독세를 부과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카지노나 경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매출액의 순 매출액의 0.5% 이하에서의 부담금 징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유사한 그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이 정확한 추계는 사실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전체 산업 규모의 경제적으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매출 감소를 비롯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산업계에서도 이제 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 협회를 비롯해서 뭐 유럽이라든가 브라질 등의 이제 게임 관련된 협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된 제시된 증거가 여전히 논쟁거리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았다. 논쟁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ICT-11의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학술적인 관점에서 좀 몇 가지 정점 등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도입 움직임은 없거든요. 중국은 이제 이 부분을 반대로 지지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게임 이용 장애가 그러니까 질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논란부터 시작해서 만일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의학계만의 그 소관사항이냐, 보건의료만의 영역이냐, 아니면 각종 이제 문화, 뭐 사회, 각종 뭐 심리 등 여러 이제 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해야 될 영역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에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됐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실효성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은 전혀 검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2017년에 ICT11의 이제 게이밍 디스오더 등록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학자들이 이제 공개 논의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예, 저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좀 정리를 드리면 이 문제적 게임의 증상과 평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 예, ICT11이 의학적, 과학적, 공중보건적, 사회적, 인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우려의 근간에는 연구 기반 자체가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 학자들 간에 합의된 개념도 없고 정의도 없고 임상 연구도 시도는 되고 있지만 상당히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게임 행동 문제에 대한 증상에 대한 진단이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고 또 다른 그 게임 행동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 문제가 실제 게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ADH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와 같은 다른 공존 장애들과의 높은 공존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뭐가 원인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코드가 등록이 될 경우에는 위양성, 거짓 양성이나 거짓 잘못된 치료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 그리고 이제 건전한 그 게임 사용자들에게 낙인을 찍는 그런 우려가 제기된다. 예,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만약에 공식화된다면 모든 접근을 치료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론적 기초 개발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데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정의와 바로 윗단에 있는 도박 장애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용 장애하고 도박 장애인이 있는 워딩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차용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뒤에 나오는 논의들은 사실 그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과잉 의료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게임 이용 장애 유병률이 불분명하다. 유병률이 극단적인 응답 패턴으로 인해서 유병률이 부풀려지고 있다. 특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병률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들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은 이게 문화권마다 발생 확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좀 도덕적으로나 약간은 이제 죄악시하는 그런 그 문화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내가 똑같이 다른 나라 문화권 학생들하고 또 사람들하고 똑같이 게임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에서는 이걸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니까 나 스스로가 이걸 스스로 평가할 때 더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행위 중독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 허용 수준을 벗어난 경우에 물질 중독보다 더 심각한 낙인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KCD11에 등재를 해야 뭐 진단이나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정신의학계의 주장인데요. 근데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근거조차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를 위해서 항우울제나 ADHD와 같은 치료제를 과도하게 또 복용시킬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화가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별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된 이 문제는 즉 게임이라는 것이 과연 문제로 올바르게 인식되어 있는가, 합의된 정의가 있는가, 사실 1단계조차 아직 그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1단계가 정리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3단계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잉 의료화 문제에 대해서 좀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면, 이 게임 그 이용을 만일에 질병화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존 가능성, 다른 질병이나 질병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밝히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어떤 증상이 이 병원에서 치료된다는 것이 해당 증상이 생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명확하게 신경학적 기작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그 뭐 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물질 이 정신의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까지 그런 정신 질환으로 얼마든지 그 진단할 수 있다는 거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실태조사라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알코올, 니코틴, 우울, 불안장애 등의 유병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걸 진단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면은 내가 무슨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우울증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진단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를 관찰하려면 횡단적인 연구가 아니라 종단적 연구가 시도되어야 되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종단 연구에서 보면 대부분 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수준에서 관리 가능한 부분들을 다 치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게임을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85년도에 개발됐던 카멘 샌디에고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제 그 이 게임이 그 85년도에 시리즈로 개발된 고전용 교육용 게임인데요. 이거 이제 도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단서를 찾는 게임인데 도적을 잡으려면은 역사, 뭐 지리, 뭐 사회 등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해서 이걸 플레이하려면 백과사전을 그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미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제 그 선호하고 추천했던 게임 중에 하나였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마인크래프트는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각국에서 교육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게임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이런 정신적 질환 수준이 그 완화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인데브 알렉스 좀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인데브 알렉스라는 요 그 게임은 FDA에서 이제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ADHD 치료제로 최초로 승인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그 게임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효과에만 매몰되었던 게 아니냐.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기분이나 정서를 또 개선하고 또 전통적인 치료로는 접근이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뭐 교육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긍정적 효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뭐 내일 또 국제 세미나가 또 개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 정리를 잘 두 분이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쟁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좀 시간이 뭐 예정된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발제를 하시고 그 발제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아니면 의견 뭐 토론 있으면은 잠깐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입니다. 김남걸 본부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5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5개년 게임 진흥 계획 중에서 콘솔 부분을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콘솔 진흥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서 우수 게임 발굴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소니랑 같이 개발부터 유통까지 지원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콘솔 그 플랫폼 3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겠지만 소니랑 닌텐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퍼스트 파티와 세컨드 파티를 통한 독점작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작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이 남의 플랫폼에도 실릴
그 게임들을 육성하는데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줄까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이 걸려가지고 지금 저희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퍼시픽 측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현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닌텐도랑 MS는 어떻습니까? 닌텐도와 오히려 M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같이 하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이제 소니랑 약간 위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닌텐도와 MS도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뭐 그런 또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구체적인 것들은 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발제하신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산업 현황 그리고 그 ICT 11 등재와 관련해서 좀 좁혀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혹시 여기 언론인들 많이 계신데 좀 구체적인 질문들은 마치고 저한테 하거나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한테 하거나 교수님한테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작년에 이제 급격하게 매출이 한 10% 정도 게임 산업 매출이 떨어지고 이용률도 뭐 한 10% 가까이 떨어지게 결국엔 이게 뭐 코로나 그러니까 종식된 영향으로 보여질 텐데 그 단순하게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냐? 약간 좀 근본적 전환기에 게임 산업이 처해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은 없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뭐 엔데믹에 들어서 게임을 대체할 다른 콘텐츠가 많아져가지고 게임 이용률이 줄었다만 가지고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고민에서 이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게임이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특히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이슈들, 그러니까 게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게임 산업이 발전되는 걸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시 뭐 인디 게임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콘솔 게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혹시 뭐 유성권 의원님 뭐 질문할 거 김성현 의원님 없어요? 2024년도에 콘텐츠 진흥원이 직접 집행한 예산이 6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하게 되면 협회 쪽으로 직접 교부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7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700억 지원하고 있는데 22조 시장에 700억 더 다른 부분에 다른 부분 예산은 다른 부처에서는 이제 게임 산업을 지원하는 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문체부 예산은 정부 지원 예산이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지금 KCD 등재 그 문제를 실효적으로 막으려면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 단계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예. 뭐 저도 이제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등재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ICT에 등재가 된 이후에 KCT 등재 안 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대로 가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아주 높은 확률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일에 막는다면은 어느 정도 유관 기관이나 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계청 소관 사항이거든요. 예, 통계청 입장에서는 또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또 문화부와 체육관광부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미 연기가 된 상태에서 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 나라의 주권적 사항인 건 분명하거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ICT 11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뭐 예. 주권적 사항이고
그 국제 통계와 그 한 일국가의 통계를 일치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게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게임은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예술이자 또 e스포츠이자 디지털 치료자이면서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중독 물질이라는 얘기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이런 위험한 중독 물질과도 같은 게임에 정부가 지원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마치 그 주류 산업은 존재하지만 주류 산업에 국가가 무슨 지원금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가 예산을 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2018년, 19년 그때 그 처음에 이제 ICT 11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실에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부처 간 논의를 해라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한 5, 6년을 사실 좀 끌어온 거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바깥으로 들어오는 어쨌든 그런 압력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이거는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 게임 포럼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분 예. 지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위키리크스 한국의 강정욱 기자인데요. 최근에 한국갤럽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게임 취미가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ICD-11 게임 이용 장애 등록 배경을 저지하는 데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게임 이용 장애가 도박 장애랑 비견될 수준이라면 그러면 이 9%인 국민들을 상대로 전체 전수 조사, 전수 진단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대응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까 갤럽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잘 한번 그 데이터를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 먼저 예. 네. YTN 심관은 기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건복지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조실에서도 문체부한테 중립을 지켜라는 의견을 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까 조승래 의원님 질문처럼 맥락이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콘진원 포함해서 문체부는 대응 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의원님들 오늘 특히 참석해주신 의원님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야 뭐 당연히 정신의학 쪽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국조실까지도 문체부한테 중립을 지켜라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 듣는 고 담당 업무하는 부서장님은 지금 저 뒤에 계시는데 저보다는 네. 네, 콘진원 정책연구센터에 있는 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중립을 지켜라는 얘기는 저희도 금시초문이고요. 근데 물론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정책연구센터에서는 이용 행태를 직접적으로 추적하는 패널 연구를 종단 연구를 한 5년간 이용자들의 어떤 추이들을 보는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fMRI 추적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질병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이 질병 코드 등재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혹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로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먼저 그럼 지금 두 분만 질문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인재육성이라든지 글로벌
콘진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게임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근데 이제 질병 코드 도입을 막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지능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질병 코드가 됐는데 대학에 그 게임 인재 육성할 이유도 없을 거고 학부모가 게임 대학을 보낼 이유 자체도 없을 것이고 글로벌에서 어떤 이런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라 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한국은 뭐 KCD 도입을 안 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뭐 글로벌 스탠다드 따르지 않는 한국 게임에 대한 뭐 우리 발매 안 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콘진원이라든지 문체부나 이런 쪽에서 좀 명확한 입장을 지금 정하는 게 맞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콘진이나 문체부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 질병 코드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 나왔을 때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방침은 뭐 게임 산업 진흥인데 뭘 좀 좀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 뭐라든지. 데이터가 나왔을 때 저희 입장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잠정적인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현재로서 어떤 게임을 질병이나 이용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펼쳐왔던 것처럼 게임이 하나의 문화 여가로서, 문화 예술로서 그리고 우리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서 지능이 필요한 산업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4년차 결과가 완료가 됐고요. 올해 5년차 최종 결과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내년 네, 종합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맘때쯤 종합 결과 나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전자신문 박정 기자입니다. 저는 조승래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의원님께서는 이미 그 앞선 국회 때 그 게임을 이제 법적으로 문화예술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질병 코드 이슈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근거 입법 활동을 해주셨었는데요.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 질병이다라는 주장에 가장 뭐 너무 상식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도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뭐 의원님 그리고 이제 국회 게임 정책 포럼 통해서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뭐 게임의 문화예술적인 지위와 아니면 이런 게임 질병 코드라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좀 그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게임 포럼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이제 부정적 인식에 대한 현재 약간 일반적 인식들은 상당히 많이 부정적 인식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ICT 11이라는 것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공든탑이 확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저희들한테 주어진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게임 산업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I 등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나라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게임 산업 일종의 종주국 비슷하게 또 e스포츠의 종주국 역할을 하다가 사실은 다른 나라의 이 게임 산업의 발전 속도도 많이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어요. 그 경쟁이 치열해진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게임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임 산업을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아니겠냐 생각을 가져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쨌든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 개척을 함에 있어서 또 의원들의 역할이 또 저는 있다고 봅니다. 판호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게임 시장을 또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의원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그 결국에는 이 부처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국조실에서 그걸 조정을 하고 이 KCD 등재와 관련해서는 국조실이 만약에 정말로 그런 식의 지침을 냈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선은 콘진원, 문체부 등이 이 문제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만든 거거든요. 지난 정부 때 만들었고 그게 사실 변경된 바 없어요. 변경된 바 없기 때문에 문체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런데 만약에 국조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문체부한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해라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 거는 또 제가 또 마침 이번에는 또 정무위원회에서 일을 합니다. 정무위 국조실을 제가 불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회유 혹은 압력을 행사한 바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들은 거는 맞지만 또 취재원 보호 그거는 뭐 있지 않을까. 그거 제가 또 방법을 찾아보면 되겠죠. 중립을 지켜라라는 의견을 했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정도로 예. 저 문체부 문체부 사무관님이세요? 사무관이고요. 그 방금 심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국조실에서 이제 문체부가 중립을 지켜라는 얘기가 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항상 뭐 국회 요구 자료든 아니면 국정감사든 어디서든 게임은 문화이고 저희는 게임 이용 장애가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는 뭐 게임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를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문체부는 게임 이용 장애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의원님 말씀처럼 명확히 밝히고 있고요. 다만 국조실에서 얘기한 건 이제 저희가 대외적으로 그 발언을 할 때 지금 저희가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통로를 통해서 얘기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그렇게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조실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대외적 발언은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 대외적 발언도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민간협의체에서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뭐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안에 창구를 통해서 얘기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그 모든 정책은 그래요. 이게 그 어떤 전문적인 이게 엄청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정신의학, 뭐 정신병리 이쪽에서 이거를 질병으로 자꾸 코드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거, 자기들이 전문가가 잘한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비단 전문가적인 논쟁도 붙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여론입니다. 여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외적으로 그 정부 부처들끼리 논쟁하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고 그럼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정부의 방침이 그 통일된 방침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부처 간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정말로 국민적 공론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문체부도 콘진원도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국회에서도 그런 공론의 장을 또 만들어서 그게 정말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게임 포럼은 9월에 이제 공식으로 이제 출범을 할 겁니다. 그 2달 동안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22대 국회 게임 포럼이 우리가 오늘 짚어본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